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는 540명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미무수아님, 여유당님, 그리고 최희철님, 써니스카이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도 첫 코너 뉴스픽으로 늘 시작하죠. 예,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서 제가 어제도 사실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1심에서 지금 징역 4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중형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당초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판결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징역 40년이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들으시나요? 제가 어제 뉴스를 딱 접했는데 네. 제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엄청 무거운 판결이 나왔네요 하길래 저도 모르게 가벼운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언론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우리가 피해자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무거운 형량이 나갔어야 된다. 네. 어쨌든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텔레그램 박사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N번방이라고 해서 네.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게 가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N번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박사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이것을 운영했던 주도했던 인물이 조주빈이고요.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대부분 인정이 됐는데요. 네. 징역 40년과 더불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인데요. 부착 30년, 그리고 1억 원의 추징 등이 명령이 됐습니다. 자, 이번 판결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부분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런 혐의를 적용할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자,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것은 이 조주빈과 이 박사방의 가담자들이 뭔가 그냥 단순히 구경했다 이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역할을 같이. 분담하고 그렇죠. 예. 심지어 내부 규율까지 만들어서 공유했다. 그래서 이것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인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주빈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들 수십 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또 판매 유포를 했었는데 네. 이 피해자 중에 지금 아동과 청소년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이 대학생 취재팀인 추적단 불꽃이라는 곳이 지난해 7월 이곳에 잠입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는 큰 반향이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점차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이런 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조주빈의 신상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200만 명을 넘어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들어보면은 수사에 들어가고 판결이 나오고 판결이 나오는 과정까지 많은 국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했던 그렇죠. 부분이 또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네, 아동 청소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또 형량이 더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징역 40년형 두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좀 조목조목 얘기를 좀 들어보죠. 징역 40년 그러면 엄청난데 이렇게 반응하는 분도 있으신데 이 범죄의 성격을 비추어 본다면은 똑같은 범죄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이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한 번 딱 내려받았는데 징역 70개월 그리고 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징역 600년. 600년. 네.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어떻게 600년을 그러니까요. 하느냐 얘기하시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의 그 수만큼 다 더하기를 하죠. 범죄의 형량만큼. 예. 그렇기 때문에 600년을 못 살지만은 이만큼 과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게 구조상으로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실제 처벌이 많이 낮았다. 솜방망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손정우가 또 떠오른다 예, 하고 그렇죠. 유지희 씨께서 지금. 살펴보면은 10년간 지난 10년간 이제 성범죄 판결을 보니까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이 26.1%인데 그 중에서 한 67.3%가 1년 이상 6년 미만의 가벼운 형이 나오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무겁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 죄질에 미치지 못하는 부당한 형벌 대신에 그 죄에 합당한 정당한 형벌을 한다면은 이런 범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범죄단체 조직제 가입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다운받고 네. 그러면서 나는 그냥 다운받았어요. 나는 그냥 그 박사방에 그냥 단순 가입이었어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피해자들이 받는 2차, 3차 가해가 사실 여전한 것으로 지금 피해자들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뭐 다운받아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또 피해자들이 드러날 확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조금 더 수사 당국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야겠군요. 그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께서 손정우 얘기하셨는데요. 이 손정우라는 인물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잖아요. 네. 정말 부끄러운 건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입니다. 뭐 엄청나다라고 하고 뭐 미국에서 공조 수사까지 하고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들끓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실형 1년 6개월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방송을 그렇습니다. 해드렸죠. 예, 예. 물론 그때와 비교하면 형량이 뭐 무겁다라고는 하지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외국에서 그냥 무기징역이라고 하지 않고 600년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이 한 건 한 건마다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재질이 나쁜 범죄라는 것을 법원에서 명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에 좀 경종을 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으면 하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이런 관련 법률이라든가 양형 기준 마련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법원 내에서도 관련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많이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도 다른 정치적 사안에 밀려서 이런 사안 뒷전으로 밀리지 않고 계속 관심 갖고 법안을 다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 범죄단체 조직제의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범죄단체 조직제가 인정이 된다면은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게 인정된 게 1심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급심까지 이어질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난번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국민들이 감시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많은 부분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피해자를 배려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깊은 재판부나 판사를 만난다는 게 피해자의 운에 달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것이 뭔가 통일된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재판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재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다는 게 네. 그 재판부가 피해자들을 법정 증인으로 불렀어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인한다는 것이 또 2차 그렇죠.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조 씨가 피해자 3인에 대해서 나는 협박한 사실이 없어요. 이들을 법정 증인으로 소환해 주세요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네. 나간 겁니다. 굳이.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렇게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낸 것조차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이다. 반성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꾸짖었는데 조주빈이 반성문도 많이 내고 했는데 글쎄, 진정으로 100장이었다면서요. 예. 100장이 넘는 반성문이 실제로 지난해 선고된 판결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가해자의 반성을 양형 감경 사유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성을 피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네. 결국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가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은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은 이선아님, K80026417번님은 형이 좀 가벼운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보내주셨어요. 유성아님께서는 지금 20대니까 조주빈의 나이가 40년이면 60대 출소하면 또 그 이후에 괜찮겠는가, 형량이 적은 거 아니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좀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다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또 이제 보내고 계시는데 식당이 이제 손님을 받고 있죠.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런데 카페와 제과점은 아예 지금 거의 손님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죠. 형평성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저희가 좀 들여다보죠.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고 나서 아마 카페 가보시면은 의자들이 다 올려서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네. 그냥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앉아서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식당에서는 밤 9시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어쨌든 음식을 먹으려면 마스크 벗고 음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스타디 카페라든가 PC방 같은 데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대체 카페나 제과점은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 예. 만약에 배달을 하지 못하는 곳은 아예 영업 자체가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엄중한 시기니까 방역이 중요하지만은 말하자면 제과점 비슷하게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어요. 예. 저희 KBS 앞에도 있는데 예. 샌드위치 전문점 오다 보니까 문을 열었더라고요. 거기는 앉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샌드위치 전문점이라든가 편의점, 편의점에서도 매장 안에서 뭘 먹을 수가 있죠. 있게 돼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이 형평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카페나 제과점주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처럼 어느 곳은 열어주고 어느 곳은 막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한 좀 2주간이라도 강력하게 거리두기 해가지고 확진자 수를 확 줄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방문 목적, 뭐 체류 시간 이런 것은 다르기는 한 장소들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 이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방역에 그래도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500명대라는 것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유지가 있는데 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점심을 식당에서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식당도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이 들어와서 삼삼오어서 같이 먹게 된다면 네. 이게 거리의 밀접 접촉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시간차를 뭐 다 정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이게 재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식당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필요하고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제과점이라든가 카페 같은 경우가 너무 차별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정부에서 지원책을 고려할 때 지금 방역 때문에 영업이 제한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조금 더 빨리 풀어줘서 형평성 논란을 조금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대다수의 빵집이나 카페가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많잖아요. 예. 이거는 본사 차원에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매장이 모든 그 책임을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기간서부터 이 기간까지는 본사에서도 일부분 어떻게 하자라든가 아니면 본사 차원에서 이 기간에 배달 음식은 5% 할인을 하되 예. 그 할인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식자재를 납품할 때 우리가 감해주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상상 노력을 좀 꾀해야지 작은 매장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힘들기만 그렇죠. 한 거죠. 대기업 예. 본사도 고민을 해야 되고 정부의 지원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소상공인 분들 하루하루 힘겹게 버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가져가는 돈은 없고 임대료 안 밀리려고 한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문 닫고 있는데도 많고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 다행한 소식이 코로나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그 채무를 예. 상환하는 걸 한 6개월 연장한다. 예. 그래서 원래는 올해 12월까지 하려고 그랬다가 내년 6월까지 한다는 보도를 보고 좀 숨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하는 것도 신용도가 낮거나 재기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힘들다 그래요. 실제로 이걸 받기가. 사실은 가장 힘든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뭐 카페 제과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3차 유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전국적이고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고 저도 네. 이렇게 있다 보면 주변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게 그런 아닌가 느낌이 들죠. 이런 좀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입니다만 모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 수험생들이 많잖아요. 12월 3일 날 당장 시험 보는 애들이 있는데 다음 주죠.
우리가 수험생을 둔 부모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수험생 집안에는 텐트까지 쳤다. 그리고 식구들끼리 각 밥도 같이 안 먹고 서로 격리를 하는 이런 상황임을 좀 엄밀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나 채무 연장 이런 부분에서의 좀 보완책들을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한마디 더 꼭 하시겠어요? 첨가할 네. 게 있는데 그 김호란 교수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무증성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한 40% 정도가 무증성자다 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나가지 마라 하지만 내가 몸이 안 아프기 때문에 나갔는데 감염을 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은 좀 저는 전수검사. 전수조사를 좀 네. 선제적으로 대폭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이때는 큰 직장 단위라든가 뭐 큰 단체 네. 아니면 정부기관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한다면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명단 첫 자리에 이름 없는 영웅, 그러니까 숨은 영웅들이 올라갔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포함이 됐다고 하네요. 성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있다면 먼저 짚어주시고 저희가 인물들을 좀 그중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영국 BBC 방송에서 올해의 여성 100인을 23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네. 거기 보면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정은경 청장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끄는 바이러스 헌터, 바이러스 잡는 사람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뭐 투명하고 차분한 일일 브리핑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 청장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든 의료보건 종사자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100인의 여성 명당 첫 자리가 주목이 됩니다. 이름 없는 영웅. 네. 이 이름 없는 영웅이라 함은 올해 참 힘들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른 일을 돕고자 희생했기 때문에 네. 이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첫 자리를 이들에게 비워두기로 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은 여성 대표가 이끄는 정당들로 꾸려진 연정을 이끄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을 이끄는 사라 길버트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남자들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홍콩 그 액션 영화계에서 활약해온 양자경 이런 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주목할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100인이라 뭐 다 살펴보긴 저희가 너무 많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뉴질랜드에서 한 4위 정도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정은경 청장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두 분이 그 100명 중에서 조금 각자 조금 주목할 만한 분을 꼽아보신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저 이제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외국의 복지 제도라든가 정치 참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네. 정작 우리가 실현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산나 총리를 보면은 우리나라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산나 총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자랐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 정치인들은 굉장히 부잣집, 그렇죠. 소위 스펙이 좋은 환경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말하자면은 사회민주당을 이끄는 동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34살의 총리이지만 젊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잘 이끌어서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성 리더십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부드럽다라는 말도 하지만 능력 있다라는 평가는 정말 산나마린 총리가 잘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명 얘기해도 됩니까? 네, 그러시죠. 에빌레나 카브레나라는 네. 아르헨티나의 여자 축구 협회를 만든 인물인데요. 이 인물 역시 어릴 때 노숙자 생활을 경험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해요. 야. 근데 저는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장애인 축구단도 결성을 하고 뭐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도 한다라고 해서 저는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스포츠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라는 그 관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 굳이 자화자찬하자면 우리 뉴스 브런치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럼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또 더 꼽아주신다면? 저는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제가 좀 하늘을 붕붕 나르는 액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양자경 홍콩 배우 양자경 씨가
씨가 들어간 거를 눈여겨봤는데 네. 사실은 이 액션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자 배우들이 할 수 있는 게 참 적었습니다. 그렇죠. 적었는데 그 시절에 양자경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홍콩 사람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 출신입니다. 말레이시아 미인대회 출신인데요. 이분이 발레를 전공했었는데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렇죠. 예, 발레를 못하고 이제 이 영화계로 데뷔를 했는데 양자경 씨의 액션을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우아합니다. 춤 같은 느낌이 있군요. 어떤 영화가 떠오르느냐? 85년도에 예스 마담 기억나시죠? 아. 그 예스 마담의 강도 높은 그런 액션들을 많이 본인이 거의 다 했답니다. 그리고 성룡하고 같이 나왔던 폴리스 스토리 네.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 나왔고 또 왜 대나무를 위를 날아다니는 그것도 와호 기억납니다. 장룡 네. 거기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홍콩 배우들이 이제 중국 반환된 다음에 헐리우드로 많이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그렇죠. 약간의 인종적인 차별도 있었는데 이걸 뚫고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영어가 되고 액션도 되고 멜로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뭐 헐리우드로 나가가지고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양자경 씨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나이 먹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 네.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늙어가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습 보여주고 활동을 있다.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우리나라에서 올해 여성 백인을 꼽는다면 단연 1순위는 코로나19 방역과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의료진들을 그렇죠. 꼽을 거고 특히 예. 이제 간호사분들 보니까 이름 없는 영웅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아닐까요? 이름 없는 영웅이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는 마스크 잠깐 써도 답답해서 힘들어하는데 마스크를 너무 오래 써서 얼굴이나 또 방역 복장을 하느라고 이마에 이렇게 살이 다 패였더라고요. 나중에 반창고를 테이프를 붙이면서 반창고를 예. 붙여도 안 될 정도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희생을 칭송하고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주고 그렇죠.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할까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만 지금 만약에 환자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서 뭔가 의료 체계가 잘 잡혀야 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의료가 한 90% 이상이다 보니 네. 민간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를 받는 걸 약간 꺼릴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가 제대로 갖춰져야 이런 팬데믹이 또 올 때도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름 없는 영웅의 희생이 이제 더 이상 이름 없지 않게 좀 됐으면 좀 드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되네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진행해 봤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벌써 한 주가 다 지났네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9명 발생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은 525